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10월 노동시장 불안으로 반도체와 기술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3.65%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내렸고 팔란티어와 AMD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에게 최대 1조 달러, 약 1,400조 원 규모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시가총액 8조 5천억 달러 달성 등 경영 목표 달성 시 보상이 지급되며 주주 75%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DDR5 칩 가격이 전주 대비 30% 급등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공급 부족과 주요 모듈 업체 출하 제한이 원인이라며 구매자들이 견적을 받는 즉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3분기 미국 주식 평가액이 전분기보다 1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로 25% 이상 수익을 거뒀으며 새로 항공과 전기차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고용과 AI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10월 해고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내 최고치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6bp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당국자가 AI 기업들에게 구제 금융을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부담이었습니다. AI 투자가 워낙 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기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빠지는 분위기가 나타났었고요.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그런데 국내외 분위기 모두 다 겨울처럼 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극복해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드린 것처럼 현재 시간으로 11월 6일에 테슬라 주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머스크 보상안과 관련된 내용 75%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두산에너빌리티랑 한국전력 커플링해서 같이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어제 한국전력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 가 들어왔지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 주에 벤츠 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전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셧다운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10% 이상 축소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물동량도 문제고 관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셧다운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1조 달러 통과입니다. 테슬라 주총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가 75%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1조 달러의 남자가 되게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1조 달러 안이 이제 예상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최대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주는 안인데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의 보수안은 75%,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요. 찬성을 얻은 것으로 발표됐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이제 테슬라 주가는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고 약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약간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주주총회가 이제 일론 머스크 CEO의 최대 1조 달러 보상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제 회사 시간으로 이제 현지 시간 목요일이죠. 오스틴 공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걸 찬성을 통과시켰고요. 이번 패키지는 이제 올해 9월에 공개된 안입니다. 전반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12단계, 12개 트랜짓에 대규모 스톡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 트랜짓은 각각의 이제 스톡 옵션은 뭐냐면 테슬라의 시가총액, 매출, 이익,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미래 사업 지표 등 이사회가 매우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베스팅 권리 확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거고요. 머스크와 어쨌든 테슬라 이사회는 야심찬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때만 보상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자신한테 크게 뭐 유리한 건 아니다. 모두가 좋은 것이다. 나한테 동기부여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너무 큰데요. 성과형 연동제 인센티브라고 강조를 했고요. 주주총회 표결 결과를 공개한 뒤에 테슬라 주가는 이제 약간 요거에 이미 반영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일단 머스크 보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보상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지배력 집중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걸 만약에 보상안을 다 달성하면 그 이제 자신의 어쨌든 가지고 있는 지분이 25%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니라는 우려도 좀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번 결정은 머스크가 세계 최초로 이제 트릴리어네어라고 이제 1조 달러 부호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고 테슬라 역시 향후 10년간 머스크와 함께 간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초계형 성장에 배팅을 하게 된 거 75%의 주주가 그걸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보니까 이 주주들은 자기가 승인을 하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초대형 성장 배팅에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지켜보겠다. 지금 아니 그렇게 뭐 호재로 많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머스크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분이 13%인데 이렇게 되면 25%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든 모습입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AI 그 수혜주들이 일찍 흔들리면서 3대 지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평가 논란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고평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는 것들이 많은 게 아닌가 기관들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이번에 떨어진 건 이겁니다. 10월 감원 속도가 22년 만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어쨌거나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와 이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 중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1.9%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형 기술주가 몰려 있는 나스닥 100 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대비해서 2%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주목해 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4월 초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시장을 끌어내린 건 당연히 AI 관련주의 대형 기술주였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AMD, 팔란티어 등 일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건 퀄컴입니다. 퀄컴이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냈어요. 근데 향후에 이제 애플 물량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되면서 주가가 4% 가까이 이제 빠졌고요. 전날 실적 호조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AMD도 하루 만에 7% 넘게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팔란티어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7% 그리고 오라클도 3% 하락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하락이 약간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AI의 대표주로 뽑히는 엔비디아와 매그니 세븐의 하나죠. 이제 메타 플랫폼이 빠지는데 메타 플랫폼이 왜 빠지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게 논란이 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10월의 감원 규모입니다. 여기 이제 고용 시장의 악화가 이제 겹치면서 투자 심리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구직 컨설턴트는 10월 한 달간 감원 발표를 15만 3천 건을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9월보다는 3배. 이렇게 1년 전보다 175%나 급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는 22년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2009년 이후에 가최악의 감원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금융위기 때 이후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셧다운이 지금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때문에 민간에 나온 일부 지표가 사실상 시장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나침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그다지 밝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제 이 전반적인 어쨌든 뉴욕 증시는 이런 것 같아요. AI 수에 대한 고평가 논란 그리고 22년 만에 있었던 최악 수준의 감원 소식 그리고 연방 정부의 셧다운 이런 그리고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혼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높은 변동성 속에서 방향을 모색하려는 투자자들의 이제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마감 상황 좀 짚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관련한 뉴스 좀 전해드리면 일단 젠순왕 CEO가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거를 규제하게 되면 중국이 오히려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오기도 했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95%에서 0%까지 떨어졌다라고 어제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AI 버블론이 고개를 든 만큼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샘 올트먼 정부 지원 노이고요. 샘 올트먼 CEO가 어제 SNS에 굉장히 긴 글을 좀 올렸습니다. 정부 지원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입장의 내용을 좀 글을 올렸다가 어제는 반대의 입장으로 정부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CFO가 전날 뭐 우리가 정부 지원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백악관의 심기를 좀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뭔가 조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백악관 이제 데이비드 sak스 AI 담당자가 있습니다. 특보가 있는데 이 차르라고 하는데 이 분이 AI 산업 전반에 연방 정부의 구제 금융은 없다.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리스크는 시장에 맡기겠다. 망할 거면 너네가 망해서 그냥 망하고 다른 기업으로 대체돼야 된다. 이러자 이제 제가 볼 때 샘 올드먼이 약간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보증을 전제로 한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X에다 장문의 글을 또 올렸어요. 이게 약간 서로 신경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안전망을 깔아주는 이런 구제금융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오픈AI가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실패를 한다면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를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그 자리는 다른 기업이 채우면 된다. 도와주지 마라. 우리 돈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날 뭔가 조율을 하다가 잘 안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직후에 이제 샘 올드먼이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은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정부 보증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면 시장 정리가 돼야 된다. 다만 정부가 자기 돈으로 자기 소유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국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손을 벌리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샘 올드먼이 약간 화가 난 게 뭐냐면 자신이 그 많이 정부를 도와주고 있고 무료로 많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자신들의 인프라를 많이 갖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너네 하나 안 도와주고 이렇게 선을 그을 거면 아예 우리 쪽에도 손을 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서로 손 긋기 하면서 각자 가자. AI 정책에 대해서. 그럼 너네 할 수 있겠냐? 약간 반협박조?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오픈AI가 초대형 인프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정부 보증을 통해서 너무 커서 망할 수 있다는 회사가 될 생각은 없다. 우리 너무 커서 망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 도와줘도 우리 돈 많으니까 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너희도 손을 벌리지 마. 정부도 우리에게 손을 벌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선을 걷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제 미국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AI에 직접 투자하고 어느 점에 손을 떼겠다고 할지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각자가 하게 되면 손해는 미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다시 화해의 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적절한 영향이 받을 것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오픈AI가 대장주기 때문에 이런 대장이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AI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흔들릴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이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 만에 오픈 AI 입장이 좀 바뀐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긴 글을 올린 바가 있고요. 어쨌든 그 전날에 있었던 것보다는 다소 좀 강경한 입장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핵심은 이 세금을 어디까지 AI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확장을 좀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은 어디로 삼아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오픈 AI와 이제 백악관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돈이 들어가는 쪽은 정부가 주인이 되면서 국가 AI 컴퓨팅을 해라. 그리고 그 처음에 은행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 발언은 그렇게 하면 해도 좋다. 국민 전체가 수혜를 보는 전력 칩이라든가 뭐 국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그 대가로 지분 통제 공공 목적을 너네가 해라. 다만 너네가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를 제재하지 말아라. 우리를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돈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게 특정 기업의 데이터 모듈의 손실 보존이라든가 너무 크니까 망할 수 있게 없다라는 이런 구제금융을 하지 말아라. 우리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픈AI가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더 많은 지분을, 그러니까 인텔식의 뭔가를 또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지 말고 그럴 거면 너네가 구축해라. 우리에게 손을 벌리지 말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서로가 이제 돈은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 인프라는 세금, 그러니까 국가가 쓰는 오픈AI 말고 오픈AI를 국가가 쓰지 말고 국가가 AI를 따로 구축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해라. 다만 우리에게 손을 벌리지 말고 우리는 정당한 우리 걸 쓸 거면 정당한 돈을 지급하고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별 회사의 돈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하루 만에 꽤 뚜렷해지고 그런 건 게 오픈AI와 백악관의 메시지를 서로 이제 명확하게 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금은 국가가 쓰는 건 국가가 쓰지만 다만 사기업의 자원을 쓰면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지급은 잘못된 거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 AI와 데이비드 섹스 사이에서 있었던 발언들, 견해 차이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기 광고로만 20조 벌었다이고요. 메타가 사기, 불법 광고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2024년 전체 매출 기준으로 10% 정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부분이 공개가 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미국 로이터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6일 메타 내부 문건을 입수 분석해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이런 것 같아요. 전체 매출의 10%, 금액으로 따지면 160억 달러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16조에서 20조 정도 되는 매출입니다. 사기 및 어쨌든 금지 광고에서 나올 것으로 이제 내부는 추산을 했고요. 이게 이제 메타 전체 매출이 지난해 어쨌든 1,6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1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가짜 광고가 어떤 거냐라고 살펴보니까 내부 문건에 따르면 가짜 쇼핑몰, 가짜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판매가 금지된 의류, 그다음에 의료라든가 이제 약품이라든가 광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12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사기 광고도 150억이나 한 달에 이제 150억 이사나 노출이 되었다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광고에 따르면 약 70억 달러, 우리나라 돈 약 9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사기 광고라는 게 뭐냐면 문구 링크를 결제 방식으로 해서 사기 징후가 명백히 드러난 광고입니다. 뭐 스미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타같이 큰 기업이 이런 걸 했다는 게 충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내부 문건에 또 다른 걸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사기 불법 광고의 비중을 10.1%에서 점점 줄인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고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규제 강화를 할 경우에 이제 자신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이상 줄이지는 않겠다는 그러니까 아예 없애지는 않겠다는 거죠. 5.8%까지 줄이겠다고 2017년까지 얘기는 했지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아예 줄이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좀 충격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이제 메타 측에서 로이터가 입장을 밝혀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타는 우리는 사기와 사기 광고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의 매출 추산은 매우 거친 내부 가정치일 뿐 실제 위반 매출을 정확한 게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같고요. 재검토 결과 그 안에는
정상 광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실제 비율은 더 낮다. 하고는 있지만 비율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 상당히 충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내부 문건은 사기 광고를 파악하기 위한 내부의 어쨌든 검토한 자료일 뿐 실제 사기 광고를 공고히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메타가 한편으로 사기 광고를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조 원의 어쨌든 수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속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낳고 있으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도 보는 것이 이게 사기 광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신뢰를 저버렸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의 광고를 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율의 어쨌든 불법 광고인지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책임을 좀 묻지 않을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영국 이런 데서도 지금 책임을 묻고 조사를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의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사기와 불법 광고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다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결제 사기 피해 54%가 메타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구조대로라면 사기 광고가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일부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처벌이나 규제에서 그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필요할지 당연히 궁금합니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과징금을 조금 더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사기 광고로 그럼 돈을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광고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돌려내게 만드니까 사기로 번 돈을 전부 다 돌려내게 만드는 매출 연동 제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반복 위반 시 돈 잘 되는 광고 카테고리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집단 피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규제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메타 플랫폼에서 사기 광고는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쨌든 손해가 더 큰 리스크라는 인식이 이제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마 모든 사용자들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정화 노력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과징금 그 이상의 또 지원, 정책적인 지원들도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메타의 이슈까지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는데요. 리포트 제목을 살펴보시면 이제는 실적이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기존 76,000원에서 목표가 97,000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27% 가까이 올랐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대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리포트를 두고 지금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 평가다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미국에서 지금 에너지 인프라 투자의 확대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원전과 가스터빈 부문의 수주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에 대한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수치보다는 향후의 성장 방향을 봐야 한다는 평가들도 잇따라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리포트의 내용 살펴보시죠. 우선 3분기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출이 3조 9천억 원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71억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역시나 19%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니까요. 일단 자회사들의 기여도가 줄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핵심인 에너빌리티 본체의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에너빌리티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434억 원, 작년보다 2.6%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전체 매출이 늘어났던 건 자회사들이 외형이 확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밥켓이 전년 대비해서 6.3%가량 성장을 했고요.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반면에 두산 퓨얼셀은 156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손실폭이 오히려 커졌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 자체는 커졌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일회성 요인도 꽤나 있었습니다. 먼저 주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임원들의 장기 성과급이 지급이 됐고요. 또 금값 상승으로 인한 장기 포상금 증가분도 이번 매출의 비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일회성 비용이 4분기에도 일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원래 예상했던 수익성 회복 시점은 올해 하반기쯤이었는데요.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비용 등을 좀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마진 개선은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2026년쯤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올해 4분기까지는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신규 수주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신규 수주 금액이 1조 6,330억 원이 나왔습니다. 직전 분기보다는 20% 줄으면서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시와 보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수주에는 당진 LNG 저장 탱크 공사 그리고 미국향 가스터빈 계약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향 가스터빈 수주 같은 경우에는 단품 거래여서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으로 평가가 됐고요. 결국 금액보다는 기술력 검증이 중요했던 성과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지금 전체 수주 잔고가 16조 4천억 원이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2.5% 증가한 수치고요. 이건 앞으로도 매출 안정성을 뒷받침해줄 기반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적인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요, 최근 미국이 원전 재건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 전력청이 2033년 이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상태고요. 일리노이주도 30년 만에 신규 원전 금지 조항을 해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시 원전을 짓겠다라는 원전 복귀 선언이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또 발전 용량을 이전 정부보다 100기가와트나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내에서 원전 드라이브가 본격화된다면 당연히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요. 원자로 6기 그리고 증기 발생기 12기를 납품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공급 실적이고 무엇보다 가장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을 한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지금 납기 준수와 품질 측면 그리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모두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R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MR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20기 규모의 SMR을 생산할 수 있는 전용 공장 투자 계획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경상남도 창원시와 함께 협약을 맺고요,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형 원전보다는 건설비와 위험 부담이 훨씬 낮고 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 모두 차세대 에너지 해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뉴스케일이나 엑스에너지처럼 글로벌 SMR 선도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는 SMR 분야에서 핵심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스터빈 사업이 있는데요. 이 가스터빈 사업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두산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가스터빈 2기를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가스터빈의 종주국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능력도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2028년까지 연 12기 규모로 확대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존보다는 4기 정도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영업이익 가이던스 3,732억 원이 나왔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3,100억 원에서 3,3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회성 비용 그리고 해외 자회사들의 구조조정 영향 등을 반영한 결과고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핵심이 4분기 이후의 실적이 될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실적이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2026년 이후에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리고 있고요. 이번에 이 하나증권의 목표가 9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황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5% 넘게 빠지면서 79,30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8만 원 선이 좀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원전 정책이 우호적이고 가스터빈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사업 진행 속도가 이 주가의 다음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3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랑 벤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랑 벤츠 회장이 다음 주에 만나는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장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일지 함께 살펴보겠고요. 조선 쪽이 사실 요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새로운 수주 소식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나마 수주 소식이 있는 게 이제 삼성중공업이고 이번에는 MOU 소식까지 전했기
있기 때문에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G엔솔 소식입니다. CS 2026 개막을 앞둔 상황 속에서 수상 소식을 또 특별하게 전했습니다. 벌써 2026년이네요. 숫자가 2026년이니까 수상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랑 벤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이 좀 예정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전장 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만남은 삼성이 자동차 안에서 또 한 번의 빅딜을 낼 수 있을지 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 14일에 이제 두 회장이 만나게 되는데요. 벤츠 회장이 방한을 해서 비공개로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 사장도 함께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삼성은 이미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벤츠 전기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협력 범위를 OLED 패널과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까지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벤츠가 최근 전기차 브랜드 EQ를 없애고요. 모든 차종을 전동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의 협력도 한 단계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협력 관련해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삼성 SDI가 새 파트너로 들어올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현재 벤츠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운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아직 공급 라인에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회동은 삼성이 차량의 눈과 심장 그리고 두뇌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전반을 다 설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로 좀 넘어와서 보면 최근에는 테슬라, 현대차랑도 반도체 협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벤츠와는 어떤 쪽에서 협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벤츠까지 협력망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모빌리티 협력망을 완성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좀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테슬라와는 이미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테슬라의 AI5와 AI6 칩 생산에 삼성전자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차세대 칩인 AI6은 2027년부터 삼성의 단독 생산입니다. 이 칩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도 쓰일 예정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서 자동차 전용 칩 수주를 확보한 첫 대형 성과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현대차의 자율주행용 반도체까지도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차량용 반도체의 10%를 국산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첫 단계로 8나노 공정을 택했습니다. 최신 5나노보다도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칩은 고급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까지도 폭넓게 쓰일 예정이어서 양산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은 이 글로벌 대표 완성차 브랜드와 하나씩 손을 맞잡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자동차의 두뇌를 만드는 반도체부터 눈이 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심장인 배터리까지 이 모빌리티 전장 생태계 전반에 삼성의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네, 전장 산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협력이 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삼성의 모빌리티 전략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장에 대한 고도화가 좀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벤츠 회동은 OLED와 배터리, 반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파운드리 사업의 실질적인 회복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나 현대차 그리고 잠재적인 이제 벤츠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의 비메모리 부문은 2026년에서 2027년부터 확실한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자율주행용 칩은 단가가 높고 수주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모빌리티 생태계 내에서 존재감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은 하만으로 이미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발을 들였고요.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부터 차량용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까지 자동차의 하드웨어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IT 기업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회동은 삼성이 모빌리티 반도체 강자로까지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가서도 여러 기업인들 만나면서 수주 소식을 연이어서 전달해 준 바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벤츠 회장은 LG 엔솔 같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도 만남이 좀 예정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쪽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일 일정입니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나오는 뉴스 있으면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중공업 내용 좀 볼 텐데요. 이번에 선박 설계랑 기자재 전문 업체인 디셋과 함께 손을 좀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건데 이번 협약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디셋과 손까지 잡으면서 이 미국의 조선 시장 공략의 판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안에 더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중공업은 6일입니다. 선박 설계와 기자재 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디셋과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디셋은 이미 미국 조선소와 협력 경험이 많은 기업으로 상선과 특수선을 대상으로 설계와 기자재 공급, 유지 보수, 조선소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중형 산성 건조부터 조선소 현대화 컨설팅, LNG 운반선 화물창 수리, 그리고 친환경과 디지털 솔루션 제공까지 조선업 전반의 밸류체인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개발 설비를 함께 활용하면서 기술 교류까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결국 삼성중공업의 건조 기술력과 디셋의 미국 현장 노하우를 결합을 해서 미국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공급망 체계를 세우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배를 만들고 고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협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조선소를 좀 현대화하기 위한 의지를 좀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디셋과 함께 MOU를 맺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삼성중공업도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도 미국에 있는 현지 기업들과 손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은 한국 기업인 디셋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배경도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일단은 현실적인 실행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조선소들이 사실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건요. 좋은 배 한 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선박을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군용과 특수선 중심의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상선이나 상업선 분야에서는 현대화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플랜트와 LNG선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식 인증과 조달 체계에는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공백을 디셋이 채워주는 겁니다. 이 디셋은 미국 조선소가 쓰는 부품 규격과 납품 방식, 승인 절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기술 효율성과 미국식 운영 방식 사이클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삼성중공업이 기술 중심으로 한 글로벌 조선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면 디셋은 현장 중심의 미국 네트워크 브로커인 셈이 되겠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비거마린 그룹과 MRO 협약을 맺으면서 미 해군 지원함 정비와 유지보수 분야에까지 진출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디셋 협약까지 더해지면서 건조에서 수리 그리고 현대화까지 있는 완전한 라인을 갖춘 셈입니다. 한마디로 이 협약은 삼성중공업이 미국에서 직접 일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선언으로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비거마린과 MOU 체결했을 때도 주가 반응이 좀 있었죠. 이쪽에서는 MRO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거고 이번에 한국 기업과 맺은 디셋과 맺은 MOU에서는 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 3사가 모두 그 미국 안에서 조선소를 현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주가상으로 보면 삼성중공업이 조선 3사 중에선 좀 가장 더디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어떤 위치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국내 조선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은 해양과 LNG라는 이 분야에 강한 기업이다라는 색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HT-현대 같은 경우에는 독일 지멘스와 미국 조선소 전반의 디지털과 자동화를 가져가고 또 한화는 아예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설비를 키우는 형태라면요. 삼성중공업은 자신들의 강점인 이 고부가 건조 기술과 미국 로컬 네트워크를 조합해서 현대화 프로젝트 안에서 좀 더 기술형 파트를 맡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뒷셋과 손을 잡은 것도 그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미국 비거마린 그룹과 MRO를 맺은 것도 이 건조만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서 운영과 수리, 개조까지 맡길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보여주는 포석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삼성중공업은 국내에서 수주를 해오는 LNG선, 해양 플랜트 매출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조선소 현대화 컨설팅과 개조 물량까지 추가로 얻는 투트랙 매출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조선업 특유에 가지고 있는 지금 수주 이후에 장기간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클에서 이 부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현대화, 건조, 그리고 유지, 보수 이렇게 다 완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사이고요. 우리가 연초마다 가장 크게 체크하는 이벤트 중 하나가 CES입니다. 벌써 2026년 데뷔를 해야 될 텐데 개막을 앞두고 지금 혁신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번에 받은 상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 좀 혁신상을 수상받게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배터리 안에 있어서 생애 전반을 좀 관리하는 기업으로 도약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수상 기술은 배터리 솔루션인데요. AI가 배터리의 건강을 진단하고 수명을 2배로 늘려주는 기술입니다. 이 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배터리 수명 예측 알고리즘에 무려 12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결합한 겁니다. 운전자의 충전 습관이나 주차 환경, 운행 패턴까지 분석을 해서 배터리 노화를 늦추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해줍니다. 특히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순수 소프트웨어 기술로 배터리 수명을 개선한 첫 사례라고 밝히면서 그 혁신선을 또 한 번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은 2009년부터 1,500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총 80억 개 이상의 셀을 공급해온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BMS 기술을 고도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상은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터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계속 내용들 체크를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보다 2배 이상 더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에 LFP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는 소식도 좀 들려왔던 것 같거든요. 이러한 전략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해당 전략들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3사 중 최초로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을 시작한 기업이죠. 이달부터 프랑스 완성차 브랜드 르노에 전기차용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총 5년간 39기가와트시 규모로 전기차로 환산하면 약 59만 대분입니다. 이 LFP 배터리는 기존 주력 제품이던 NCM보다는 에너지 밀도는 다소 낮을지언정 가격은 저렴하고 안전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시장을 좀 살펴보면 고가 모델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안에서 보급형 모델 수요가 늘어나면서 LFP 배터리 시장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 시장은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좀 동무대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곳에 진입했다는 건 중국 중심 시장 구조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기술 형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 LFP에 CTP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이 셀을 모듈 없이 바로 팩에 동합을 해서 무게를 줄이고 효율을 높인 기술인데요. 이 덕분에 각형 전지보다 가볍고 에너지 밀도도 높습니다. 결국 이번 르노 공급은 LG에너지솔루션이 LFP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NCM과 LFP 이 두 시장을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게 3원계 배터리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기술 개발도 좀 필요하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중간 다리로서 LFP 배터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안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좀 포트폴리오 라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차 전지 기업들 최근에 사실 이런 배터리보다 더 주목받았던 키워드가 하나 있죠. ESS.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어서 이건 어떤 흐름으로 이해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조에 맞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와 ESS라는 두 축으로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시장은 잠시 조금 숨고르기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ESS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나서면서 전력망 안정을 위한 ESS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생산 라인 일부를 ESS 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캐나다의 넥스타 에너지 공장이 이미 셀 양산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요. ESS용 배터리 생산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와 중국 공장도 일부 전환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시장 전망까지도 사실 긍정적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ES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의 IRA 혜택이 유지되면서 이 성장세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롱파우치형 각형 기반 ESS 제품을 2027년까지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 전기차용과 ESS용 생산 밸런스를 최적화하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ESS가 모든 걸 상쇄시켜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매출에서 2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좀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실적 안에서는 수요에 대한 캐즘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ESS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CES 2026 수상 소식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크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깃든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미국의 해고가 22년 만에 역대 최대를 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일부 시장에는 불안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나스닥 2% 가까이 빠졌고 엔비디아도 3%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가 일단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속해서 물량 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받아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또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조금 분위기가 약간은 무거워졌죠. 그러니까 공기가 무거워졌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스탁포인트에 한 화요일 날 출연을 했을 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니까 일단은 현금을 좀 준비하자. 시장을 하락으로 좀 몰아붙이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땐 일단은 10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당연하게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 그 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30% 정도는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각자 보시면 11월 들어와가지고 코스피 자체가 3일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요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9월 달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될 때 이틀 연속은 좀 음봉이 나온 적이 있었지만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던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는 조정 장세로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화요일 날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고 어저께도 오전 장세에서는 급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뺏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은 뭐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약간은 좀 덩치들이 비중이 좀 줄어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오늘까지도 아마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나마 어저께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한 1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선물에서는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 봐서는 현물에서 이제 수량을 좀 팔고 선물에서 좀 닫아주는 약간은 가두리에 좀 가둬주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도 현재 선물 지수도 좀 떨어지는 걸 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누르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공포에 짓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무겁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좀 현물 쪽에서 매도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공포에 크게 짓눌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지금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쪽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시초에 조금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에 물론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주들이 좀 떨어졌지만 뭐 샌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전체적인 전통적인 디램을 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고 특히나 마이크론은 본장에서도 괜찮았고 샌디스크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현재 시간의 기준에서 7%가량 올라가는 걸 주면 아마도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느 정도 조정은 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의 낙폭이 크게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좀 여쭤보셔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요즘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하이닉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라도 좀 담아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30만 원대, 특히나 35만 원대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이 왜 60만 원대 올라와가지고 하이닉스를 사려고 하는지는 저는 솔직히 조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떨어집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고 현재 이평선들의 이격도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앞으로 뭐 100만 원이 된다, 80만 원이 된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 포인트고요. 지금 하이닉스는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50만 원 초반대까지도 하이닉스는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투탑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낙폭에 대해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요. 지금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담감은 조금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최근 시장을 보면은 일부 반도체 소부장주가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리기판 쪽 최근 들어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시선을 돌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유리기판도 하이닉스랑 궤를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캠트로닉스는 뭐 신고가 갔다가 조금 떨어져 있고 SKC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반도체 유리기판 쪽을 본다기보다는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아주면서 아니면 올라갔을 때 많이 못 올라간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많습니다. 뭐 테스터 소켓 쪽이라든지 HBM 뭐 후공정 쪽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시장은 좀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좀 올라가는데 얘는 왜 안 가지? 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오로지 우리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게 하이닉스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한 거지
반도체 비중을 내가 늘려가고 싶다. 아니면 반도체에 대해서 나 이제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볼래요. 라는 분들은 현재 반도체 소부장 쪽, 특히나 HBM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후공정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만큼 주식은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찌 보면 좀 어려운데요. 심리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이닉스는 정말로 지금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부터 60만 원대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부장 종목들은 아직도 좀 바닥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긍정적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디램 가격이 뭐 하루에도 뭐 3%씩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전체적으로 디램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반도체의 대장주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주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을 보신다면 아마도 연말까지 조금 계좌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유리기판과 역시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시선을 돌려보자면 테스트 소켓 혹은 후공정 쪽으로 반도체 소부장, 후공정 쪽으로 좀 담아가는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대장주를 보다기보다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 쪽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좀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움직임 보일지 저희가 개장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깃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미국의 해고가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AI에 관련된 우려감이 다시 한번 깃든 모습이 불거졌고요. 또 셧다운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역시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니까요. 나스닥 2% 가까이 빠졌고 엔비디아 3% 넘게 빠졌다는 사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국내 지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 빠지면서 3,963선 지나가고 있고요. 4,000선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1.6% 하락합니다. 883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인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역시나 프리마켓과 마찬가지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97,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60만 닉스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0.85%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독 기사긴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라클의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ESS로 반등의 모멘텀을 노려볼 수 있을지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2% 가까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도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알테오젠 1.8% 큰 낙폭 그리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역시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동안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3.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HLB 역시나 그동안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투자 유치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그 이슈가 조금 시들해진 모습입니다. 0.6%가량 빠지면서 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이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오늘 외국인들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3% 하락하면서 4,000선이 좀 깨진 모습으로 장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1%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장 초반에 좀 쿵하니 내려앉다가 외국인들이 수급을 확인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은 또 양봉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확신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조금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어저께 이유도 없이 화장품주들이 좀 떨어졌거든요. 특히나 달바글로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달바글로벌이 빠지다 보니까 API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같이 빠지는, 약간은 예전에 K증시로 돌아가는 건가라는 불안감을 좀 자아냈었던 어저께 시장이었는데, 하루 만에 그래도 화장품 쪽에 좀 돌려주는 모습에 조금은 좀 안심을 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오늘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확실히 하락되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좀 찾아본다면 일단 코스피 200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6%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 뒤에 따라서 GS 리테일, KTNG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섹터를 만들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 보이지는 않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자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나 화장품 계열이기 때문에 같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한 1,350 종목 정도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그리고 코스피를 좀 본다면 아침에 좀 쿵하니 밀렸다가 4,000포인트를 어떻게든 좀 지켜주려는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4,000포인트가 붕괴가 된다, 4,000포인트가 어떻게 깨진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4,000포인트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이제 가격 조정 다음에 기간 조정이 와야 되는 타이밍은 상단선을 4,000선으로 두고 그다음에 한 3,800, 한 3,850 정도로 둔 상태에서 기간 조정이 좀 나와주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코스피 기준에서는 지금 5일선이 깨진 상태로 이틀이 지났고, 오늘 물론 양봉이 나오긴 합니다만 5일선은 일단 4,100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단은 21선을 지켜주는 한 3,91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오늘은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넘고 그리고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은 좀 움찔움찔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은 오늘 그나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또 매도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외국인들이 지금 한 9시 6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2,000억 가까이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 특히나 선물 쪽에서 3,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시장은 더 이상은 빠지지 않고 약간은 기간 조정으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인 즉슨 기간 조정으로 가면 종목별 테마 순환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찍히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테슬라가 지금 일론 머스크 CEO에게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안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점들이 우리 국내 관련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그게 발표가 나니까 LG 엔솔이 올라가잖아요. 네. 시장이 좀 좋지도 않은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테슬라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의 결정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저는 증시에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나타낼 것 같고, 특히나 지금 테슬라와 삼성과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테슬라가 삼성의 파운드리를 이용하면서 AI5, AI6라는 칩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테슬라가 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테슬라가 주로 사용하는 배터리 쪽에 삼성 SDI에 저는 포커싱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한 10기가와트/시의 ESS 배터리를 납품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뉴스예요. 금액이 중요하다, 뭐 ESS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제일 많이 만들고 전 세계에서 ESS 배터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테슬라에서 발주가 나왔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삼성 SDI가 삼성그룹에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앞으로도 발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삼성 SDI를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바로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상용화가 되진 않았어요. 지금 뭐 2026년, 27년 뭐 아직 조금씩 뒤로 밀리긴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가 만드는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로봇이라는 건 우리 실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폭발 위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말 그대로 폭발 위험물이 있는 전해액이 아예 없는 전해액이 고체로 돼 있는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도 전고체 배터리까지 좀 폼을 넓힐 수가 있으니까 그간 삼성 SDI 때문에 주가에 물려 계시고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도 요 사이엔 주가가 급등 나와서 조금은 눌려줄 수는 있어요. 오히려 저는 눌려줄 때마다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관심 갖고 좀 집중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의 이번 일론 머스크 보상안 관련된 이슈가 또 테슬라와의 삼성과의 그 관계를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장 안에서 지금 LG 엔솔이 이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이뤄지게 됐을 때 테슬라와의 관계성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최근에는 네이버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 플랫폼주들이 AI와 엮이게 되면서 시선을 좀 달리 둬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AI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금 다른 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이버가 가면 카카오가 따라가고 뭐 카카오가 가면 네이버가 따라가고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는 자체 AI 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랑 협력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가려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이버의 컨코를 제가 많이 뜯어봤는데 네이버가 앞으로 하려는 피지컬 AI 쪽을 살펴본다면 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이버가 지금 하려는 건 제가 봤을 땐 단순히 검색 시장, 쇼핑 시장, 웹툰 시장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줬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유튜브 검색도 하시고 구글 검색도 하시고 하지만 네이버 검색이 어쨌든 지금 기본 틀로 거의 짜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 각 국민마다의 각 개인마다의 데이터베이스가 짱짱하게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비서라고 할 수 있죠, 한국말로. AI 비서 사업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AI 쪽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네이버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제 깐부 회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26만 장 GPU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6만 장을 누가 가져가나요? 네이버가 가져갑니다. 그 네이버가 만약에 이 GPU를 1조를 들여서 6만 장을 들여오는데 그 GPU를 갖고 들어온다면 아마도 현재 네이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학습시킨다면 저는 앞으로 네이버가 AI에 충분히 퍼포먼스를 내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본다면 AI 쪽에 대해서 한 획을 좀 그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립니다. 네, 이제 네이버가 단순한 플랫폼주를 넘어서서 AI와 엮이게 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고요. 또 이번에 GPU 6만 장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걸 피지컬 AI로 활용을 하게 됐을 때 그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지금 의료 AI 테마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첨단 의료기기를 육성하는 데 큰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도 AI
쪽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좀 나오려면 의료 쪽이나 바이오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 연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AI를 써가지고 학습 비용을 좀 덜어낸다면 가장 우수하게 성장할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아마도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 뭐 JLK, 3빌리언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의료 AI 쪽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종목이다. 그 말인즉슨 전체적인 종목들, 그러니까 기업들 자체의 덩치가 조금은 작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루하루의 이 탄력성에 대해서 좀 대응하시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뭐 루닛, 뷰노, 뭐 JK, 뭐 3빌리언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이 돼 있고 그 기술력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특허를 받고 해외 시장도 진출을 하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지금 이번 기회에는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들이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AI가 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의료 AI 쪽으로도 긍정적인 시선들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쪽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의 덩치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접근하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루닛이나 뷰노, 3빌리언 같은 종목들 충분히 기술력은 있고요. 이번 기회에 조금 공부를 더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시 14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5% 하락하면서 3,99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24% 빠지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좀 볼 텐데 코스피 개장하고 4천 좀 지키나 싶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내려와 있습니다. 1%까지 다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900선 이탈하면서 882선 1.7% 가까운 하락세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을 좀 찾아보면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 그리고 선물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지수는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수급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급상 나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의 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대외 관계라든가 정세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클 것이고 또 무역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수출 기업들이 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수입 물가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마진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네. 지금 수급이라고 하는 관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러니까 외국인 쪽의 수급을
주목을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기관 수급에 비중을 둘 것이냐 여기에 네. 지금 초점을 두셔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 증시 이제 한국 증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주체라고 본다면 당연히 저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큰 이제 초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항상 이제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래도 거래소에서 이제 좀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꽃버스를 엄청나게 샀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제 낙폭이 좀 컸었던 날에도 뭐 인버스 상품, 꽃버스 상품들을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그래도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게 무엇이냐? 지수가 왜 빠지냐를 봐야죠. 자 오늘 이제 섹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자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 많이 껴 있어요. 물론 하락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시장이 전부 다 막 패닉셀처럼 어마어마하게 빠지냐 그렇게 그건 빠지는 아니죠. 것은 아니에요.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지수의 상당수를 많이 뒷받침해줬던 IT 기술주들 여기에 지금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IT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AI 관련 거품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주가가 좀 일부 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가 좀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의 벤치마크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어떤 ETF나 펀드에서도 ETF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담겨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 삼성전자 잘 안 담깁니다. ETF 같은 경우에. 근데 펀드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뭐 글로벌 펀드 이런 네. 경우에는 담기지만 ETF에서는 삼성전자는 조금 빼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경향 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삼성전자 안 넣어도 다른 상품으로 운용을 해서 볼 때는 좀 더 탄력이 높냐 안 낮냐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10만 전자 깨졌죠. 자, 네. 60만 닉스 깨졌습니다. 네. 자, 이러면 어떤影响이 나오냐면은 심리적 지표가 흔들렸다. 뭐 이렇게 지금 느끼다 보니까 패닉셀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쓸어담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 지금 쉽게 내가 놔쳐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지금 쓸려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가장 경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121봉 그리고 이제 21봉 정도의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온 종목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반도체 쪽도 뭐 일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반도체가 아닌 이제 흔히 말하는 IT 쪽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순환매를 좀 대비를 하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다시 들어오고 있기는 맞아요. 한데 뭐 물론 날씨 탓에 이제 우리가 건강 검진도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기술주 중시에 워낙 많은 쏠림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너무 동의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수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한 1% 내외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을 만회했다가 다시 키워갔다가 반복 좀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아까 짚어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기관이 좀 빼고 있지만 그래도 선물 쪽도 플러스권 좀 찍혀 있긴 합니다. IT 대형주가 많이 좀 매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수가 눌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또 작은 테마들, 작은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수많은 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테마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반도체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인데 반도체 투톱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마디 주가 이탈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0만 원 선 이탈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도 60만 원 선 이탈이 나오면서 어제 좀 그나마 지켜줬던 자리도 좀 이탈이 나오면서 현재는 흔들림이 좀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테마 안에서는 유리기판이 그나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태성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또 캠트로닉스 쪽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한알령 해제 쪽으로 묶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엔터를 포함해서 게임이나 콘텐츠 전반적인 흐름 함께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AI 소프트웨어입니다. 네이버 실적 잘 나왔죠. AI 전략이 좀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는 오늘 실적 나왔는데 광고 사업 쪽에서 매출이 좀 호조가 나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분기 OP가 2천억 이상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의료 AI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테카바이오가 오늘도 흐름 괜찮고요. 로켓헬스케어나 딥노이드, 셀바스 헬스케어까지도 한 5% 안팎으로 지금 현재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략들 점검을 좀 해볼 텐데 먼저 한알령 해제 쪽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쪽은 뭐 여러 가지 테마로 좀 작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어제 마침 또 실적이 나왔던 쪽이 화장품 쪽이라서 화장품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작년 11월을 생각하면 저희가 실리콘2 실적 나오고 급하게 빠졌던 기억이 있고요. 1년 뒤인 2025년 11월에는 또 APR이랑 달바 글로벌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실리콘2도 회복을 다 하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센티가 어느 정도 좀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화장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해외에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부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왜 화장품주가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탄력을 생각만큼 못 가져가느냐? 일단 첫 번째로 한한령 기대감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 뭔가 좀 에이펙 때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한한령 해제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왜 안보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느냐 이런 이슈가 된 게 지금 벌써 8년이 됐어요. 이제 8년 동안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굉장히 많이 냉랭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냉랭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단체 관광 뭐 불허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느냐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요. 중국 내수 경제에서도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큽니다. 중국이 계속 왜 무비자 관광을 지금 허락을 해왔느냐? 중국 내수적으로 원래 이제 관광 시즌이 되면은 뭐 우리가 연말 시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동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와서 관광을 하고 뭐 중국도 지방이 워낙 크고 땅이 크기 때문에 놀러 가서 볼 거 많습니다. 장가게 말고도요. 굉장히 볼 게 많아요. 근데 가서 여행객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박 쪽이 늡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운전하고 차 가가지고 차 안에서 잠자고 호텔이나 숙박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원인이 뭐냐면 일단 중국 자체도 지금 내수 경기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소비 쪽도 많이 부진하게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뭐냐면은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비자 관광을 계속 이제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상을 많이 늘려놨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 이제 관광객들을 또 끌어들인다면은 당연히 내수 경제 진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각만큼 우리 정부가 예상을 했던 규모에 대비를 했을 때는 돈을 잘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보따리 상들 와가지고 이 화장품 싹 쓸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다. 뭐 작년에도 이미 단체 관광 허용을 했지만은 작년 올해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화장품 매출이 늘어난 곳이 어디냐면 북미, 유럽, 중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자,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 지금 계속 매기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돌파구도 좀 많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매출이 다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화장품주가 조정을 받는 거는 단순히 어떤 실적에 대한 영향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뷰티 쪽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은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점포에 지금 입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금 훼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은 자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접근을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갖고 접근하는 거는 이 기대감에 대한 것은 좀 축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실적 모멘텀은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8월 초순에서 중순 넘어가는 보통 이제 한 8월 한 5일부터 해서 15일 사이에 5일부터 해서 한 15일 사이쯤에 화장품주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시즌이냐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좋게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말 그대로 이 포지션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좋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만큼의 성장 탄력을 과연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행 정부가 중국과의 어떤 친한 외교 관계를 만들면서 당장의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비를 했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좀 해야겠다는 물량들이 한 번에 다 쏟아진 거예요. 너도 나도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물량들이 좀 조정이 된 것뿐인 거지 여전히 저는 펀더멘탈적으로 강한 기업들은 지금도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 오늘 이제 8%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대형 종목뿐만 아니라 저는 중소형 종목단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응을 하실 때 지금 시장의 변동이 워낙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번트 전략을 취한다고 봐요. 야구로 치면은 우리가 홈런을 치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왜 홈런 치라는 얘기 안 하고 안타 치라 하겠습니까? 그만큼 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트는 뭡니까? 지금 내가 실점이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내가 1루라도 진로해서 1점이라도 얻는 게 중요해. 이럴 때는 손절가, 익절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1차로 내가 이 정도 가격이 왔을 때는 비중을 얼마 좁혔다가 다시 언제쯤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종목이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 10% 빠졌어. 근데 웬걸? 다른 시장에도 보니까 반도체도 빠지고 자동차도 빠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어. 그러면 이때는 똑같이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면은 주워 담을 게 많잖아요. 이때는 종목 개체를 잠깐 하셔서 탄력적으로 좀 수익을 얻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하신다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대응면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변동 대비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화장품주 다시 순환매가 왔을 때는 충분히 좋은 기회 얻으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실적이 잘 나와도 늘 떨어졌던 섹터가 화장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달바랑 지금 APR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APR은 오늘은 한 3% 정도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도 잠깐 보면 한 0.78% 그렇게 크게 올라오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강보합은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에 나왔던 종목들도 있죠. 코스메카 코리아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잉그루드랩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잉그루드랩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편입 효과가 어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이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각 가져도 된다. 다만 손절가, 익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번트 전략 취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알령 해제 그리고 에이펙까지 좀 포함해서 본다면 사실 기대했던 쪽 중에 하나가 또 엔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엔터주의 축제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진 않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박진영 대표께서 이제 시진핑 주석께 뭐 지금 베이징에서 우리 많은 한류 공연하자고. 아이돌들이 공연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죠. 원래 외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는 일단 고민해보겠다는 얘기고요. 네. 고민해보겠습니다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지금 중국과의 어떤 친화 외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한 번 정도 기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한한령 해제가 되는 게 뭐 만사에 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제주도에 가면은 우리 이제 현관문이 없다고 하잖아요. 제주도에 이제 전통 가옥을 가면은 맞아요. 돌담에다가 이렇게 나무 걸어놓고 외출 중 이런 거 다 표시하고 다녔다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웃들을 다 믿고 이렇게 신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만약에 한한령 해제가 돼서 정말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당연히 뭐 콘서트 매출이라든가 뭐 MD 매출도 늘어날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왜? 정의전 회장이 정의전 회장께서 지금 중국의 자동차, 현대차, 기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1%만 먹어도 얻어올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한령으로 인해서 지금 엔터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음원이라든가 게임, 영화, 드라마 그리고 웹툰까지 굉장히 얻어올 수 있는 시장이 크다라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 이거 안 열어주면요? 일단 이것에서 기대감에 대한 실망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예를 들어서 한한령 해제를 했습니다. 너무 좋죠. 막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IP 보호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수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 사태가 지금 유튜브 상에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우리 서쪽 하늘 노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노래 지금 음원 지금 저작권이 지금 중국인으로 돼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 지금 저작권이 지금 중국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저작권자라든가 어떤 이제 수익권 배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함부로 개방이 됐다라고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스크린 쿼터
기억하시나요? 스크린 쿼터 어떤 제도인지 아시죠? 영화. 우리나라 국내 영화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 들어오는 할리우드 영화들 일부만 편성해라 이런 식으로 했던 정책을 했던 경우가 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체급 싸움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엔터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C팝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C팝과 K팝이 똑같이 붙어버린다고 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K팝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는 저는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보여요. 차라리 한한령 해제가 안 된다는 기점으로 본다라고 해서 엔터주를 재평가를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엔터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손을 뻗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해외에 있는 음반사나 레이블사들이 한국의 엔터 기업들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런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주가 탄력이 좀 굉장히 좋게 나오고 네.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엔터 기업을 이제 접근하실 때 뭐 좀 말씀을 드리겠다면은 물론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컴백 러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SM이라든가 뭐 JYP 엔터 뭐 많은 그룹들이 지금 다 컴백 러시 기대를 하면서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네. 저는 일단 IP 그리고 팬덤 확보가 잘 돼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빅엔터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기존의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음원 관리라든가 이제 재산권 관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관리.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자 엔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음원 쪽, 그러니까 음악 쪽에 좀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웹툰 같은 경우에도 뭐 미스터 블루라든가 뭐 DNC 미디어 많은 웹툰 기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 해적판이라고 하죠. 어딘가 우회 사이트에서 몰래 가져와 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수익화를 하는 사이트들 이거 잡아낸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 모든 걸 다 대응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 우회 IP 써가지고 또 어딘가 숨겨져 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회사에서도 이런 어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술들을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저는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 포지션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 개선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네. 매직 관점으로 가시는 건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비중이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한 20%를 초과하게 된다. 이거는 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내가 비중을 좀 가볍게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차라리 주가 탄력이 좀 나올 때 그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 대비만 잘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P랑 팬덤 확보가 잘 되어 있는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포트 안에서는 20%를 초과하지 않게끔 비중 조절도 잘 해서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사실 깐부 회동, 그러니까 치킨 회동 이후에 한국 AI 강국에 대한 부상 기대감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GPU를 우리가 이제 한 26만 장 정도 받는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이 숫자가 주는 의미도 좀 클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져보는 걸까요? 뭐 그때 깐부 회동 때 뭐 이제 깐부 치킨 가가지고 이제 치킨 먹으면서 과연 누가 계산할까? 일단 두 명은 카드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룹이고 또 한 분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설마 물물 교환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죠. 뭐 결론적으로 이제 GPU를 이제 26만 장을 이제 공급을 받게 된다. 근데 이게 1년 만에 받는 게 아니라요. 20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눠 받는 물량인데 그러면 아예 좋다 말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이제 공급받는 물량이 한 4만 5천 장 됩니다. 네. 자, 보통 중대형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GPU가 한 5만 장 들어간다고요. 자, 그럼 벌써 우리가 지금 확보한 거는 데이터 센터 지금 5개는 확보를 한 그러네요.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AI 산업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거 이제 챗GPT에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검색만 해도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AI 에이전트라든가 혹은 피지컬 AI까지 확대가 됐을 때 이거 처리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이 GPU가 지금 병목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이 굉장히 좁잖아요. 네. 네, 여기다가 이 땅도 좁은 곳에 지금 데이터 센터 또 지으려고 하면은 입지 선정도 문제겠지만은 당연히 공간에 대한 집약성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딥시크 나왔을 때 온 세계가 놀랐잖아요. 어떻게 저런 조악한 반도체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냐? 간단합니다. AI 서비스를 만들려면 연산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천재 한 명이 연산하는 게 챗GPT면은 좀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한 1000만 명이 모여서 한 번에 계산기 돌리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이게 딥시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반복 작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이 1000만 명을 모아놓은 공간이랑 천재 한 명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랑 공간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칩을 비교할 때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제품을 비교할 때 동일 수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다시 블랙엘 수출 가능할 것 같다라고 기대를 다 했더니 웬걸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거 막아버렸죠. 왜 막았느냐? 이거 트럼프 대통령 참모단이 막은 겁니다. 왜냐면 블랙웰 칩, 그러니까 B200 칩하고 그다음에 하퍼 칩, H100 칩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론 학습 능력 같은 경우에 15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AI 주도권을 반드시 갖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사수혜를 받은 게 오히려 한국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입장에서도 중국에 팔지 못하는 물량들이 한국이라도 오게 되니까 다행이 된 거예요. 근데 컨벤션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갑입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겸손하게 표현을 한 거지만은 네. 여전히 GPU 시장에서 절대 강자라는 입장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 26만 장을 받으면서 이제 운용이 된다.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집니다. 소버린 AI가 우리 8월 달 얘기 나왔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과제 선정한다, 어떻게 한다, 공급 늘리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26만 장까지 확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간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정부는 항상 보수적인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한 4만 5천 장 정도로 확보를 한다.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6만 장 정도 확보를 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버린 AI를 선정을 할 때 그 컨소시엄들을 선정할 때 5개 팀을 선정했던 이유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확보가 커진다. 공급 물량 늘어난다. 또 좀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정부도 이 프로젝트들 후발주자들 지원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소버린 AI라는 쪽에 많은 시장들이 이제 주목을 바짝 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썰물처럼 빠져버린 게 이 AI 소프트웨어인데 저는 이번에 네이버 실적 보신 분들은 아마 의심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넘어서서 이제는 온 서비스 AI라는 개념까지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면은 우리 유튜브에 내가 좀 좋아하는 좋아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마음에 들어서 제 영상을 많이 보면은 제 영상 추천 많이 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럼 제가 유튜버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만드는데 요즘에 어떤 주식을 얘기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도 오는 서비스 AI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구매자 쪽에 집중된 게 아니라 판매자 쪽에도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 AI 소프트웨어 지금 순환매를 한 번 정도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쪽에서 지금 다시 이슈가 부응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GPU 공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투자 확대된다, 반도체 잘 갑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장기적인 중장기 포지션에서는 충분히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뭘 할 거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잊혀왔던 AI 섹터들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한번 순환매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에 이제 이 종목들 여러 종목들을 급하게 잡으셔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여전히 지금도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을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천천히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질문 말고 지금 좀 틀어서 환율 쪽으로 보고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해요. 지금 환율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449원 50전 좀 지나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는 1,450원 선도 넘어서면서 일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달러 엔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없고요. 위안 같은 경우도 큰 변동 없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오히려 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님 환율 쪽 좀 살펴주세요. 어쨌든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지 크게 수급상 걱정 안 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러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달러가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사실 수입 물가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는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고 네.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달러 인덱스는 그래도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와 달러 간의 관계에 대해서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뭐 위안화라든가 이제 유로화에 대비를 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달러 인덱스가 모든 어떤 국가 간의 거래라든가 어떤 통화 가치에 네. 대해서를 모든 걸 전면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환율이 지금 만약에 지난번에도 이제 환율이 지금 여전히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420원에서 30원 정도 내에서만 안착이 된다라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네. 드렸는데 아마 당분간은 좀 달러 강세가 좀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의 어떤 경기 동향이라든가 실물 경기에 대해서의 어떤 지표들이 조금 낙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당장의 개선이 빨리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와 대비를 했을 때 실질적인 실물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는 빠른 개선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미국 지금 정부 셧다운이라서 경제 지표 발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셧다운을 하게 된 것도 보통 이렇게 정부가 셧다운을 하는 게 무슨 의도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뉴욕 시장이 뭐 누구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공화당이 뭐 위험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기 트위터에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좀 갈팡질팡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에서는 이제 뭔가 정말 안 좋은 일이나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오늘 발표가 됐던 내용에서 민간 지표로 또 나왔던 게 지금 기업이 인원 감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22년 만에 지금 최대치로 맞아요.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를 단순히 22년 전의 경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AI 시장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정부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인 변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주가에 당연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달러 강세는 뭐 일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1,465원까지 좀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와, 네. 우리가 연초 수준으로 다시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조금이라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1,445원대에서 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주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달러가 워낙 강세라서 걱정이 되시는 분도 마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증시 뭐 건전한 상태에서 지금 버팀목으로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이때 현재 현실적인 직감에서 좀 대응을 하시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려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한 7개월 만에 1,450원 선 터치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상단 지금 1,465원 선 터치 나오는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달러 인덱스의 보통 기준 우리가 잡는 게 100선이죠. 지금 99선까지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시장 불안과 AI 고평가 우려가 다시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일단 코스피가 참 변동성이 많은 하루였죠. 4,000선을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9거래일 연속 4,000피의 명성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 아무래도 뉴욕 증시 여파로 인해서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실 장중에 잠깐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요. 지금 다시 고개가 꺾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4,000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4,024선까지는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위치에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0.57%의 내림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893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코스피에서는 이 외국인의 오랜만에 좀 눈에 띄는 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무래도 4거래일 연속 물량을 덜어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1,880억 원가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2,500억 원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의 담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오늘 AI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AI 버블이 다시 뉴욕 증시에서 발생이 됐었는데 오늘 우리 반도체 투톱은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모두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그래도 10만전자 현재 찍었습니다. 0.91%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10만전자 회복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또한 0.34%의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테슬라,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좀 통과가 되면서 전기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러한 수혜들을 일부 그래도 받아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내리고요. 기아도 오늘 완성차 쪽은 내립니다. 그리고 완성차뿐만 아니라 방산과 조선까지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1.5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었죠. 증권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좀 낙폭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만 원 회복해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0.57%의 상승세 시연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일단 파란불이 좀 짙은 상태고요. 일부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하락세가 좀 짙은 와중입니다.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햄 또한 각각 1%, 2%대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또한 지금 현재 내림세 전환한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은 지금 펩트론 현재 5% 가까운 급등세 시연해주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파마 리서치도 1.62%의 상승세, 코오롱 티슈진도 0.33%의 소폭 강보 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 환율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하루기는 합니다. 1,450원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 7개월 최고치까지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단기 변동성과 지금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장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1,450원 30전까지 현재 터치가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상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여전히 현물과 선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흐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